자, 이제 상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표의에는 피해에 대한 사기 예정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항소심이 A에게 유죄 판결을 송구하면서 판결 이후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피해액을 모두 갚았다. 이거를 판결 후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제 위법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자, 1번 요지 보세요. 형사소송법 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된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기 피고인인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어떤 사유에 해당됩니까? 형을 좀 깎아줄 수 있는 감경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 빚을 갚았으니까 이 사람 뉘우쳤구나 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이것은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까? 자, 이것은 장량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장량 감경은 재량에 의한 감경을 말하고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판결 위에 명시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장량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 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에 형의 감면되는 가중 감면에 이유된 사실에 진술이 있다면 그걸 판단을 유죄 판결에 명시해야 되긴 하지만 그 가중 감면에 이유된 사실은 필요적인 사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는 장량 감경 사유로서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니까 상소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1번 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그 키워드죠. 그래서 임의적 사유는 판결 이후에 명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실관계에서 이제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이런 항소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인정되느냐. 자, 피해액을 변제했다. 자,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건 재심 사유인데 이런 재심 사유가 있다면 상고 이유가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2번 요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지예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별개의 경한죄. 즉 원판결도 사기죄를 인정했다면 사기죄보다 경한 다른 죄, 예를 들면 절도죄라든가 이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죄명이 달라집니까? 피해액을 변제하면 갑자기 사기죄도 다른 죄가 돼버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안은 뭡니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해서 장량 감경 사유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한 별개의 죄를 인정할 그런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키워드는 별개의 경한죄입니다. 별개의 경한죄. 죄명이 달라야 돼요. 죄명이 달라고 경한죄로 죄명이 달라져야만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잘 읽어보죠. 별개의 경한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이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판례 사안입니다. 어쨌건 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번 판례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검사는 새벽 홀로 등산하던 생명무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의 형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참고 조문을 보세요. 자,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인데 상고 이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이뤄서 이 사건이죠.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에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때 자,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상고 이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무기가 선고된 사안인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보다 중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면서 상고하는 것이 지금 읽었던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상고유에 해당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중하다고 하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 이유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형은 매우 중한 형이죠.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의 취지 자체가 이게 너무 중하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너무 가벼워요. 사용시켜주세요. 이런 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로입니다. 요지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양형, 과경을 이유로 이 경우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로입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촉법을 봤는데 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 3번 판례. 첼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 특례는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를 말합니다. 즉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는 소촉법 23조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시의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원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도 공시의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건 언더라인 해보세요. 항소 기각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자, 보세요. 7번 보세요. 1심도 이제 소촉법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이 행해졌고, 자, 그리고 항소심도 역시 소촉법을 근거로 해서 불출석 재판이 행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해서, 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 무슨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까?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때 아까 우리가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상소를 할 수는 없고 확정됐으니까 이 기판력이 발생했고 기판력을 배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항소권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1심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여튼 항소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형식으로 확정되었는데 표현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어 법원은 표현이 상고기한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하였다.
그죠?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항소가 아니라 상고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다. 이 경우 형사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요지를 가지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요지에서 고딕 부분을 보세요. 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요 재심 규정 바로 위에 있는 소촉보 23조의 제1항 규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그 위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고딕 부분에서 위에서 넷째 줄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야죠. 위법률, 즉 소촉법 23조의 제1항 이하 이제 이 사건 재심 규정을 한다. 여기서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고딕 부분 제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의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의 재심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항소가 기각돼서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1심에다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소촉법 23조의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바로 2번 요지입니다.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데 해당한다. 그렇죠? 1심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보세요. 자, 대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동시에 상고 제기를 했고 이 상고권 회복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이때 상고 이유도 인정되는 거니까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서 항소심으로 환송을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으로. 그래서 항소심을 환송했을 때 환송받은 항소심은 어디부터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될까요? 환송받은 항소심은 어떤 절차부터 진행될까요? 1심처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1심처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왜? 원래는 이거 재심을 청구해야 될 경우고 이 재심은 1심에 대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1심에서 청구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럼 뭡니까? 어디부터 진행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언더라인 보시면 위사유로 파기된 사건은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마지막 언더라인 보시면 다시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분 송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소장 부분 송달, 그것도 꼭 그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를 요하는 판례가 있는데요. 좀 뒤로 넘어가 봅시다. 95페이지를 보세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판례가 있어요. 95번 판례. 95페이지에 밑에 5번 판례입니다. 자, 95페이지 5번 판례. 요게 전원합체 판결입니다. 95페이지 5번은.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비슷한데 뭔가 달라요. 그 다른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95페이지 5번 판례 보겠습니다.
제1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송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원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갑이 불출소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여 형사노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갑이 불출소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기 다르죠. 앞에 89페이지 3번 판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 부분을 이제 형광펜으로 빡빡 그으셔야 됩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항소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자, 아까 다른 게 뭡니까? 아까와 다른 게 뭐예요? 아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1심 판결이. 근데 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항소심이 별개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는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지만 이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요 경우에 그 소촉법 아까 봤던 요거죠. 소촉법 23조의 1항 규정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냐? 그래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소촉법 23조 1항은 명백히 1심에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심 판결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유죄 판결은 뭡니까? 그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상실된 판결은 아무리 유죄 판결이었을지라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래서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자, 이 항소심 법원에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소촉법 23조 1항은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촉법 23조의 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유추 적용, 직접 적용이 안 돼요. 왜 직접 적용이 안 됩니까? 소촉법 규정은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촉법 23조 1항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사안은 비슷하죠. 그래서 유추 적용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요거는 소촉법 23조의 1항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유추 적용. 요거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셔야 돼요. 직접 적용 아니에요. 유추 적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머지 뭐를 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위에서 다섯 줄 처음부터 다시 보죠. 검사 형소를 받아들여 재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 선고하여 항소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게 이제 아까 본 판례하고 다른 점이라고 했죠. 아까 본 판례는 검사 형소를 기각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검사 형소를 받아들여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겁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아까는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지만 요사는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근데 피고인갑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아까하고 똑같죠. 그 피고인갑이 항소심 판결에 의한 형집행으로 근거되자 곧바로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어 법원은 피고인갑이 상고 기한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하였다. 갑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않고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 제1항이 규정된 재심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되는가? 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소척법 23조 1항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유추 적용을 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재심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상고 이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고 이유가 인정되니까 상고법은 대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겠죠. 파기해서 달리 항소심으로 환송하게 됩니다. 그럼 환송받은 항소심은 어디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똑같아요. 96페이지 다수 의견 마지막 줄 보시면 다시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소촉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분명히 어렵게 출제한다면, 유추 적용이냐 아니냐, 요 말 가지고 함정을 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너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직접 적용하면 틀려요. 요 경우는 유추 적용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되냐, 어떤 경우에 소촉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어떤 경우를 유추 적용해야 되는 것이야. 자, 여러분이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떤 요 칠판의 요 사실관계 정리를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상고 이유가 인정돼서 파기 환송받은 항소심이 진행할 절차는 똑같아요. 공소장 부분 송달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 판례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차이점은 그거예요. 소촉법 23조의 1항 규정을 직접 적용하느냐 아니면 유추 적용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또 그다음에 1심에다가 재심 청구를 하느냐,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 4번 판례는 뭐 앞에 본 거하고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5번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판례긴 한데, 그냥 요지를 가지고 보기로 하죠. 요지 부분, 또 이런 게 간단한 것들이 의외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죄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조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과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죄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 중한형이 선고된 경우죠. 10년, 사형목에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된 경우. 그 경우 예이지만,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에 관해서, 제51조 사항과 개전의 정상의, 51조 사항의 그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죄에 대해서는,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심 판단의 재량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어쨌건 요지가 간단한 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제위원도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간단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판례일수록 출제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6번도 꼼꼼히 읽어두시면 되는 판례인데,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비약적 상고. 자, 비약적 상고는 뭡니까? 1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상고인데,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죠. 근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번거롭게 2심을 거칠 필요가 없죠. 법적인 문제만 있어요. 법률 적용에만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 오인 없으니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다가 상고하는 것이 소송 경제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때 인정된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건너뛴 상고인데 어떤 경우 할 수 있느냐? 사실 오인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오인은 없고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항소심 건너뛰고 1심에서 직접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비약적 상고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고 하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즉 사실 오인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심인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 판단으로 직행하는 거 이런 죄를 비약적 상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을 경우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은 없는데 다만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고로 넘어가야 하죠. 항고에서 1번 판례입니다. 손 구치의 수감자인 피고인은 갑은 즉시 항고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했는데 항고 보면 기각 결정서 등본을 갑의 종전 주거지로 송달하였다. 한편 갑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의 제1심 변호인은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자, 이 변호인의 재항고장 제출이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급 대리의 원칙 때문이죠. 자, 1심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도 자동적으로 변호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변호인 신고는 신금마다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변호인의 자격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해조차도 재항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심급 대리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그 판결 이유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준항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 이번 원래인데 사실관계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건 참고로 보시고 사실관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보세요. 7번 보세요. 소학이 서브데크한 걸 이제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반환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피의자 측에서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는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죠.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환했어요. 반환했을 때 이때 준항고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란 겁니다. 왜? 반환하라고 지금 반환해 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한 거죠. 따라서 준항고를 제기하자마자 반환해 줬다면 준항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이 실현이 된 거죠. 실현이 됐다면 이때 준항고는 준항고를 이익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준항고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는 거죠. 왜? 반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준항고를 진행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준항고를 기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준항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준항고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반환해 버렸다면 준항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은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준항고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준항고는 부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항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그 요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재짐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하여튼 재심 쪽에서 최근에 의외로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 기판력을 배제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심 제도인데 그 재심에 대해서 1번 판례를 보기로 하죠. 1번 판례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괄호 1번. 이는 유신헌법 제53조 근거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재고 위반으로 기소된 후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자,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 면소 판결, 확정된 면소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자, 확정 판결, 면소 판결이 확정될 때는 확정된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 요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허용이 되는데 면소 판결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출제하기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사실공개 2번을 보겠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영장 발부일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었고, 자,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을 했는데 요 당시, 자, 체포 구금 당시에는 긴급조치 9호 8항이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 법령에 따르면 이건 불법 체포 감금이 아닙니다. 왜? 그 법이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불법 체포 감금이 아니에요. 뭐 요 당시는 적법한 체포 감금이 되는 거죠. 적법한 체포 감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재심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일단 판결 요지를 보세요. 판결 요지 2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고대법은 형사소송법 420조 7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 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한 법관, 또 공소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데, 이것도 제 재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포 감금죄,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감금죄도 직무에 관한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긴급조치 9호 8항에서 영장 없이 체포 감금을 했는데, 근데 당시 이 긴급조치 9호 8항은 영장 없는 체포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의 체포 감금은 불법 체포 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더 사안을 사실공개 한번 보기로 하죠. 어쨌건 영장 체포되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었고, 구사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판결 확정됐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그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이고, 그중 8항 역시 영장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부인되는 원리를 부인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헌무혐의 확정되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수사기관이 영장죄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백히 보세요. 이 영장없이 구금한 것이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 7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당시의 체포 감금이 그 당시는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체포 감금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과연 이것도 불법 체포 구금을 한 경우로서
이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재심 사유가 인정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데, 이게 형사소송법 420조 7호의 재심 사유인데, 이 7호의 재심 사유를 요 사안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직접 적용 못하고 유추 적용해야 됩니까? 이 당시 수사관들의 행동을 불법 체포 감금죄가 당시에 벌였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된다면, 이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서 증명된 데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심사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당시 범인에 따르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유추 적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9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고딕 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법령이에요. 불법체포 감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 법령으로 인하여 갖출 수 없게 된 요건을 요구하며 재심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딕 보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죄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경우에도, 물론 그 자체가 당시 법에 따르면 불법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을지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적 법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바로 유추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준한다는 것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판례는 이제 명백히 다음에 보시면 유추 적용, 7호의 유추 적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포 감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불법 체포 감금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그 근거되는 법령 자체가 위헌적 법령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 불법 체포 감금죄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호의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제 뭐 요지도 길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언더라인 된 부분들,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1번 요지, 2번 요지, 출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판례라고 생각되니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2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의해서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범죄인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 죄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이 피고인이 A라는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A 법률이 이제 위헌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위헌 결정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위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법률은 이제 위헌이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 법률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법률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범죄는 이 법률이 유효였던 그 시절에 행해진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 법률이 유효인 때에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근데 뭡니까? 다음날 무효가 된 다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재심 사유가 인정될 것이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판례는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왜? 이 위반 행위를 당시에는 이 법률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날이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확정된 아니 합헌 결정이 있날에 다음 날부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법률을 정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소리는 위헌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그 요지를 보세요. 요지에서 언더라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언더라인 고딕 다음에 비록 범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법이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3번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판례. 4번도 사실관계를 참고로 보세요. 출제가 된다면 요지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뭐 읽어봐도 됩니다만 대개는 이제 요지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를 제가 칠판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가 부과됐고 이 피고인이 이제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행정소송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자, 취소는 소급표를 갖습니다. 철회는 소급표가 없습니다만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를 했으니까 소급해서 이 법인세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법인세 부과가 무효니까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금 자체가 부과가 무효인데 어떻게 포탈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를 이제 그 무죄나 경환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요지 가운데서 그 언더라인 된 부분, 그게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판례는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직접 적용이나 유추 적용이나 그 차이점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97페이지에 6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원합제 판결이에요. 참 전원합제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장교가 합의해서 업무상 횡령 등을 유죄로 판결하였고 73년 8월 8일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겁니다. 군인에 대해서. 그럼 형이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중 1980년 2월 1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사람은 유죄판이 확정됐고 군에서 쫓겨났어요. 그 군에서 제적돼서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뀐 상태에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선고받은 겁니다. 특별사면의 원칙적 효과는 형의 집행만 면제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특별사면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봅시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2010년 4월 1일 위 판결에 대해서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갑이 이미 군에서 제적되어 재심 심판 절차에 관해는 재판권이 없으나 재심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재심 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수사관들이 불법 체포와 고문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어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군에서 제적된 사람입니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고등군사법원이 재심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군사법은 민간인데도 재판권이 없죠. 재판권이 없는데 재심 결정했는데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이다 해서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심판을 일반 법원이 해라 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니까 다수 의견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뭐더 보세요. 재심 심판 절차는 물론 재심 사유의 혐의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 개심 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야 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 개시 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신고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어쨌건 이 사람은 이제 군에서 있을 때 군인 심을 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지만 그 이외에 군에서 제적돼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 민간이라면 군사법원은 아예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심 개시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런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심 개시 결정을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자,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심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이 뭡니까? 재심 개시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는 겁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심리를 해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재심이 시행됩니다. 이 바로 재심 심판 절차예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재심 개시 절차를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이 담당한 거죠. 그렇죠?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법한 건데, 그럼 이제 그러고 재심 개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일반 법원으로 이송했는데, 그럼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재심 심판 절차만 진행하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재심 개시 결정이 위법하다면, 자,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이는 위법한 재판권 행사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인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 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 개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뭡니까? 이 군사법원의 재심 결정이 위법하지만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죠? 위법한데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유효하니까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심 개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후속 절차인 재심 심판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위법한데 유효하다. 이런 약간 앞뒤 안 맞는 그런 판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합제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7번 보세요. 위 사안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사 주장은 타당한가? 여기서 이제 전합제 판결로서 판결이 바뀐 겁니다. 우선 재심의 대상은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인데 또 확정 판결은 유효한 판결을 말합니다. 유효한 판결. 그래서 재심의 대상은 유효한 판결이에요. 판결이 유효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특별 사면을 받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 사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죄 확정 판결은 유효하지 않고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 확정 판결은 유죄 판결이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대로입니다. 종전 판례. 근데 여기 판례가 바뀌었어요. 전원합치 판결로 바뀐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지 보시면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앞에 부분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미 효력이 상실됐지만 실효가 됐지만 예외적으로 특별 성선고를 창시하는 특별 사면을 받아서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요게 바뀐 부분이에요.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재심 결정이 내려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후속 절차, 즉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그 횡령죄를 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 사면을 받아서 근데 이 갑이 범한 횡령죄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326조 제2호는 사면이 있을 때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면이 있으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까 이 경우도 이 서울고등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9의 8번인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산에서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면소 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의 사면이 있는데 해당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3번 요지 보세요. 면소 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의 사면이 있는 데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 사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횡령에 대해서 그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이것은 사면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횡령에 대해서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하여튼 그 판례의 입장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재심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지만 유효하다고 봤다는 거. 또 그다음에 이송을 받은 일반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재심 심판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 그렇죠. 또 특별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거. 또 그다음에 또 특별 사면은 사면을 받는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런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9번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뭐 당연히 그냥 무죄 판결 선고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로 쟁점은 없어요.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번 판결 보겠습니다. 자, 10번 판례 간단하지만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심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재심 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보세요. 자, 원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요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행해져서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된 결과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 징역 1년 형을 줄였어요. 원래는 징역 1년 6개월인데 징역 1년으로 줄이고 이건 가볍게 변경된 경우죠. 근데 집행유예를 빼버렸어요. 실형. 이게 이제 불리한 변경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재심의 경우도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판결보다 그 중한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이 1년으로 줄었으니까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로 말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원판결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를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재심의 경우에는 실형이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은 재심 판결은 불리익 변경 금지의 위배돼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형이 가볍게 변경됐을지라도 원 판결에 집행유예를 제거했다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리익한 변경이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그럼 11번 판례, 이것도 중요합니다. 피의감은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인 1980년 2월식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재심 결정에 따라 재심 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피의감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자 재심 심판법원은 피의원에게 다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심 심판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자,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10번 보세요. 자, 원 판결에서는 이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유죄 판결 확정됐고, 나중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어가지고 재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별 사면을 받아서 형 선고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진행되는데, 재심을 해보니까 역시 또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유죄가 인정되니까 형을 선고할 수가 있냐? 뭐 징역 3년 형을 선고할 수가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 판결에 대해서는 징역이 선고되지만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원 판결은 실효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 판결에서 징역 3년의 그는 이미 실효가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리한 형의 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유죄가 인정될지라도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이때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3년형을 선고할 수 없고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으로 소송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안도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요지에서 그 강조된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가 다음 12번 판례입니다. 이는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세요. 그다음에 간통죄를 범했고 상해죄를 범했고 이것이 동시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심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두 개의 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거죠. 하나의 형이 선고돼가지고 확정돼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년 12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의 도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가 된다는 거죠. 실효가 되세요. 그 다음 구인은 형법 제241조에 대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0년 3월 10일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 아까 우리 봤을 겁니다.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존재하니까 간통죄 부분의 경우는 재심 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으로 형벌법규와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청구를 하였고 이게 제일 심은 2015년 4월 16일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2015년 5월 29일 간통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법규와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렇죠? 간통은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상해 부분입니다. 자, 이미 집행유예 기한이 경과해서 효력이 상실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의 공소사실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이 사람 400만 원 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집행유예기관이 도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서 새로 형을 선고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 및 분리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이 사람 보세요. 간통과 상해에 대해서 징역 1년을 받았고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집행유예였으니까 교도소 안 갑니다. 그냥 나왔고 집행유예가 경과됐어요. 교도소도 안 갔고 돈도 한 푼 안 냈습니다. 그렇죠? 교도소 안 갔고 돈도 한 푼 안 냈어요. 근데 나중에 재심돼서 벌금 400만 원. 역시 교도소는 안 가지만 돈은 내야 되는 거죠. 벌금 4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이거 불리한 변경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불리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그렇긴 한데요. 왜 그런가? 그 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요지에서 그 101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그 위에 언더라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원판결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해서, 즉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산통과 상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되었는데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원판결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원판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해서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해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형이 원판결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건 집행유예에 도과된 것은 요 유죄 판결에 대한 것인데 유죄 판결 자체가 그 재심 판결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집행유예 기관이 경과됐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너무 좀 형식적인 해석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원판결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는데 이게 벌금 4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불리하게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형식적인 태도죠. 그렇죠? 근데 앞에 판례, 형 선고의 상실을 인정하는 특별 사면을 받을 때는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 선결이 상실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 형의, 그 집행유예가 경과됨으로써, 형 선결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판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요 사안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정리하세요. 원 판결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재심에선 벌금 400만 원 선고됐다.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분리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로써 이제 재심과 관련된 아주 많은 또 그다음에 중요한 또 까다로운 그런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상고에 대한 판례를 보기로 하죠. 우리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재심이 있고, 또한 이제 비상상고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하죠.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아까 봤던 상소권 회복 청구입니다. 그래서 상소권 회복 청구라면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상소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원판결의 기판력이 배제가 되는 건데, 자 그럼 비상상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확정 판결이 법령적인 전제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 초래한 경우가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비상상고 이유는 형사소송법 44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요지를 보세요. 형사소송법 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에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는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법령 위반이 바로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법령 위반, 이것이 비상상고 사유인데, 근데 어떻게 이 심판의 법령 위반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오인은 없는데, 즉 사실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법령이 잘못됐을 때, 법령 적용이 잘못됐을 때 이때 비상상고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오인 때문에 법령에 위반됐을 때 이것은 비상상고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어야만 비상상고의 이유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어쨌건 요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법원 피고인갑에 대해서 갑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직결 심판 절차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선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결 절차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어요. 이에 대해서 주문기재와 같은 환영 유치를 한다는 취지의 직결 심판을 선고했으며 정식 재판 청구 기한의 경과로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이 유발할 경우 시정 방법 무엇인가? 바로 비상상고죠. 그렇죠? 판결이 확정됐어요. 만약에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서 이 판결을 시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도과했으니까 판결은 확정돼 버렸어요. 확정돼 버렸는데 이 사안은 사실 오인은 없죠. 사실 오인이 없고 다만 법령만 위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에 일단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서 비상상고의 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법관들도 참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직결 심판 절차에서 2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인데 법관이 깜빡해서 30만 원을 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도 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확정돼 버리고 나중에 한 거죠. 나 30만 원 낼 필요가 없는데 많이 냈네 해서 이제 비상상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제1심 판결은 배상 신청인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고 피고인에 대해서 배상 신청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 중 배상 명령 부분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이때는 배상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느냐? 자, 요지 첫머리부터 보세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난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그 피해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합의서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자 한 것인지 그 내용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피해 금액 특정이라든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상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배상 명령 시정을 각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단순한 합의서가 제출됐을 때 이때는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이때는 배상 명령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서 형사보상과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의리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을소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절도죄로 기소되어 7심에서 징역 1년여를 선고받았는데 갑이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갑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의적 공소사실은 절도의 점에 대한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경우가 갑이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미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결 구금이 있었을 때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절도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문에서 절도가 무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문에서는 점유이탈물이 점유이탈 횡령이 무유죄라고 판결하면서 절도부는 이후에서만 무죄로 판단됐을 때 이 경우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형사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꼭 주문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판결 이후에서 무죄를 판단받았다면 그 무죄를 판단받은 부분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밑에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더라인 보면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 구금 가운데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의결 구금일수 전부가 아니라 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 즉 절도죠. 이 절도 부분에 대해서 절도 부분의 수사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미결 구금 기간에 한해서만 형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와 좀 다른 판례가 또 2번 판례입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은 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실제 활동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을 했고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강간상해죄로 기소가 된 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하면 특수강간이 되죠. 특수강간범이 상해를 가하기 때문에 우선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에 강간 등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특수강간 상해겠죠. 그래서 강간 등 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 위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즉 강간한 사실이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강간의 사실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강간 등 상해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 등 상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자, 실패를 보세요. 자, 강간이 증명이 안 됐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은 증명됐다는 겁니다.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사실로서 위험물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그러나 강간 등 상해는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됐을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A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서 확정되었다. A는 위 형사소송 절차에서 273일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전부가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서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됐다는 겁니다. 미결구금 일수가 굉장히 기네요. 217주 3일인데 이게 특수상해에 대한 징역형에 전부 산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판결에 의해서 무죄로 판단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까는 보세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날짜는 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사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요사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에서 그 고딕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과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형의 산입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결구금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미결구금이 아니고 형의 집행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을 미결구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앞에 1번 판례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 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1번 판례인데 안 된다는 게 2번 판례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하고 그 요지를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형사보상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이 별로 공부를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판례가 2개 나와 있으니까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뒤통수 맞을 가능성을 좀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기본적인 판례는 다 끝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참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번, 2번, 3번 판례는 음주 측정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경찰과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요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경찰 시험에서는 음주 측정과 관련된 판례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음주 측정 판례도 중요하니까 내용을 읽고 그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 정리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형사소송법도 보니까 판례가 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예전에 아주 단순했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해지고 되게 사실관계 파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판례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고요.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만 그걸 전제로 해서 요지를 읽을 때 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도 파악 안 하고 요지를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지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험 볼 때는 일단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지도 굉장히 길죠. 근데 중요한 부분 제가 언더라인을 해드렸고, 제가 같이 읽어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들이니까, 단어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항상,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가 요거 요렇게 바꾸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 예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을 쭉 읽으면 나중에 말을 바꿔줄 때 이거든가 저거든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표현을 신경 쓰시면서 반복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반복해야 되고 어쨌든 그 필기 노트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거하고 요 판례하고 잘 연결 지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시험 전까지 최소한 10번은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됩니다. 최신 판례는 말 그대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사실관계하고 요지 내용들 자꾸 반복을 통해서 소화를 잘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